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반가사유상의 기원을 찾아가 보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반가사유상이 턱을 개고 있는 모습의 기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하게 기원전 4세기 중엽에 그리스의 부조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조상은 특히 로마 제국의 팔미라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문득 이 부조상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가사유상의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사유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본 영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반가사유상의 이동 과정을 찾아가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오시리스 전설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팔미라 미인들의 오른손을 주목하라. 반가사유상의 자세를 분석할 때 두 번 눌렀습니다. 하나는 팔미라의 묘비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전설을 분석하면서였습니다. 먼저 팔미라에서 출토한 이 묘비들의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팔미라는 시리아 사막에 있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사람은 팔미라에 살았던 움마얏이라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움마얏의 묘비를 달리 찍은 것인데 마치 영정사진 찍듯이 새겨 넣었습니다. 페르시아 및 인도의 보석 스타일과 의복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턱에 닿아 있습니다. 팔미라에서 나온 말초스의 딸 에타이아의 묘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실적입니다. 팔미라에서 살았던 할리팟이라는 여성은 서기 231년에 사망했습니다. 1800년 전에 이 여성이 대리석에서 살아나올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조상의 공통점은 모두 오른손을 턱 근처에 대고 있고 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정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묘비이지만 웃는 모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원이 원래 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동쪽 팔미라에서 여인들의 흉상이 거의 동일한 자세로 발견된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미라로 가볼까요? 팔미라는 여기입니다. 사막의 진주 팔미라 미녀들. 팔미라는 시리아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고대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팔미라는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라는 점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팔미라에는 아람어로 근원이라는 뜻의 에프카라는 샘이 솟습니다. 팔미라의 야자수가 자라는 것은 그 에프카 샘 때문입니다. 팔미라 유적에서 낙타 부조가 보이는 것은 이 도시의 대상들이 활약한 증거입니다. 대상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페르시아 방향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팔미라인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상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대상 무역으로 축적한 부를 이용해 팔미라의 대주랑, 벨신전, 무덤탑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팔미라의 원형극장, 벨사원, 열주들이 웅장합니다. 이것은 1928년 봄에 덴마크의 고고학자가 팔미라 폐허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도인처럼 보이지만 머리카락은 로마 스타일로 뺨까지 곱슬곱슬하게 말려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7개나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호화로운 흉상은 팔미라의 번영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의 계곡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서기 1에서 3세기에 만든 150개 이상의 무덤과 3,000개 이상의 장례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엘라벨 탑은 서기 103년에 세워진
아파트형 무덤입니다. 일부는 300 내지 400명의 사망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미라의 주민들은 독특한 장례식 묘비로 무덤의 앞면을 장식했습니다. 무덤은 5층으로 쌓여 있고 각각의 묘비는 40에서 55cm의 크기입니다. 각 무덤의 입구를 막은 석판에는 고인의 흉상을 조각했습니다. 그 안쪽에 유골이 보입니다. 묘비의 대부분에는 팔미라 아람어로 고인의 이름과 족보, 때로는 사망 날짜를 새겼습니다. 그리스어는 32개, 라틴어는 5개만 확인된 것으로 봐서 팔미라의 그리스 출신의 주민은 적었던 것입니다. 하인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62개의 여성 흉상 중 187개, 즉 71%가 오른팔 또는 왼팔을 턱 또는 쇄골 수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팔미라의 여성 묘비의 71%가 쇄골 근처까지 손을 들고 있다는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팔을 올린 제스처는 남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성만의 특징입니다. 그 뿌리는 이집트 장례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시리스 신화. 이 부조는 이집트 피라밋이 있는 사카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른팔을 올린 자세는 방금 보신 팔미라 지역의 부조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궁극적 기원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지의 신 게브는 두 차례 쌍둥이 남매를 낳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가 오시리스와 누이 이시스입니다. 이들은 남매이자 부부입니다. 두 번째 쌍둥이는 세트와 네프티스인데 남매이자 부부입니다. 이것은 쌍둥이 동생 세트의 모습인데 혼란 파괴의 신이고 귀 모서리가 각이 졌습니다. 아내 네프티스입니다. 어느 날 밤 오시리스는 어둠 속에서 네프티스와 동침합니다. 아내 이시스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부주의였던 것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네프티스는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즉 오시리스의 첫째 아이가 아누비스였습니다. 아누비스는 자칼의 모습입니다. 귀는 뾰족한 것이 세트와 다릅니다. 분노한 세트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의 형 오시리스의 몸에 딱 맞는 화려한 관을 준비했습니다. 파티를 벌일 때 관을 보여주며 몸에 맞는 이가 있으면 그 관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신데렐라의 구두처럼 맞춰봅니다. 오시리스가 그 안에 들어가 눕는 순간 72명이나 되는 세트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뚜껑을 닫아버리고 단단히 봉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관은 바다로 떠내려가 시리아 해변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그 줄기로 그 관을 감싸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좋은 향기를 내뿜었으므로 그곳의 왕은 그 나무를 베어서 궁전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시스는 시리아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신비로운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왕의 새로 태어난 왕자의 보모가 되었습니다. 이시스는 왕비에게 부탁하여 오시리스의 관을 기둥에서 꺼냈습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관을 배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시스는 관 뚜껑을 열고 죽은 남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는 오열했는데 그 순간 이시스는 임신합니다. 이시스 여신은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나일강 델타에 있는 갈대의 늪에 숨어 아들을 낳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호루스입니다. 이 그림은 호루스의 젖을 수유하는 장면입니다. 오시리스는 네프티스가 낳은 자칼 소년 아누비스, 이시스가 낳은 호루스,
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세트는 멧돼지를 사냥하다가 파피루스 늪에 있는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분노한 세트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15조각으로 찢어서 사방으로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잃은 여신은 다시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시스는 네프티스, 냄새를 잘 맡는 아누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15개의 조각 중 14개를 찾아내게 됩니다. 찾지 못한 것은 물고기가 삼켜버린 성기입니다. 성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아들 아누비스가 찢어진 오시리스의 몸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방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로 완성한 후 오시리스의 입을 여는 의식은 미라가 사후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오시리스는 이제 죽은 파라오의 형상을 합니다. 그는 지하세계의 군주가 되어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신으로 군림합니다. 아누비스, 즉 자칼이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아미트는 저울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심장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서기관인 따오기 머리의 토트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지하세계의 재판관인 오시리스에게 보고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전설에 따라 장례의식에서 2명의 여성이 이시스와 네프티스로 분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의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시리스의 입을 여는 의식을 행할 때 이시스, 네프티스의 팔의 형태입니다. 애도하고 있는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오른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오시리스를 애도하면서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있습니다. 장례의식에 등장하는 여성들, 전문 애도인. 방금 보셨던 죽음에서에 나타난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신화는 고대 이집트의 장례의식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330년경 이집트 사카라의 조문 장면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사카라는 여기입니다. 오시리스의 관이 떠내려간 시리아도 보입니다. 사카라의 피라미드에는 시신을 따라가는 장례 행렬의 구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메노프 3세 시기 사카라 메리메리 무덤의 석회암 부조입니다. 하단에 애도하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이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표시였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전문 애도인을 고용했습니다. 70일 정도 걸려 미라를 만들 때 전문 애도인에게 공개적으로 슬퍼하게 했습니다. 전문 애도인은 큰 소리로 통곡하고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흐트러지게 하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뺨을 긋거나 노출된 가슴을 때리면서 슬픔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들은 장례 예절에 대해 훈련받았고 모르는 사람의 죽음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애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여성이었고 전문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은 슬픔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여성이 수행한 것입니다. 애도하는 여성은 어린 나이로 보입니다. 모두가 두 팔을 지켜들거나 한 팔을 얼굴에 대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여신 이시스와 네프티스로 분장한 두 여인입니다. 두 여신은 시체의 양쪽 끝에 서 있습니다. 전문적인 애도의 증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무덤 비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장례 행렬에는 사제, 이망인, 친구, 가족, 하인 및 전문 애도인 무리가 포함됩니다. 전문적인 애도인이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손은 이마 쪽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여성 애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테라코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근동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집트 장례의식의 확산, 고대 이집트의 애도인과 동일한 그림이 나타난 곳은 그리스 팔미라 간다라인데 우선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도자기에 자신들의 생활 모습, 신들 따위를 그려 넣었는데 장례 문화도 그려 넣었습니다. 아테네 시내의 고대 묘지 지역인 케라메이코스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에 애도 의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미스코로 불리는 이 병은 죽은 자의 기름을 붓는 향유 용기로 보입니다. 주전자에 쓰여진 문자에 따르면 고인은 미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례의식의 첫 번째 의식인 준비 전례인데 사망 후 시신을 처리하는 의식입니다. 집안의 여자들이 고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붉은색 또는 흰색 옷을 입히고 장례식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문객 2명의 뺨 위로 길게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습은 이집트의 전문 조문인과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고인을 장례용 침대에 눕히고 전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남성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팔을 뻗고 있으나 여성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오른쪽 첫 번째는 모두 얼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해 주세요. 이 모습은 영락없는 이집트의 애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고인이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들 중 일부는 애도의 의미로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두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문화의 동조와 현상입니다. 장례의식의 두 번째 의식은 에크포라인데 동이 트기 전에 시신을 무덤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호위차를 이끌고 여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행렬에 넣을 애도인을 고용했습니다. 장례 행렬의 애도가 어찌나 사치스러웠던지 아테네의 정치가인 솔로는 기원전 6세기에 이를 금지하는 장례법을 제정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전기 21권 4장에 의하면 조문객들이 살을 찢는 것, 애곡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서 어느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전기에 실린 내용은 이집트에서 전문적 애도인들이 행했던 관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이집트 문화가 지중해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장례 문화가 그리스에 전해진 압도적 증거는 기원전 4세기 중엽의 그리스 뮤비인데 이것은 현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간다라로 이처럼 이집트에서 출발한 에도 문화가 어떻게 간다라의 반가사유상에 나타날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후 그리스 계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와 동방 세계를 연결하는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서기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상인은 계절풍을 이용해 인도 서해안에 도달하는 항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에리트라이해 안내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세기경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 상인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양제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그리스 계통의 상인으로 추정합니다. 에리트라이해는 좁은 의미에서 지금의 홍해를 가리키지만 인도양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상인들은 계절풍을 이용해 홍해 입구에서 인도 서남의 해안까지 40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중국과 로마 사이에서 비단 무역을 차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쿠샨 왕조와 로마의 상인들은 인더스강의 통로를 이용해 교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그리스 상인과 팔미라 상인들이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팔미라 사람이 묘비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질 석굴의 벽화를 루마카마, 즉 시리아의 화가들이 그렸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미라 지역에 비교적 완성된 묘비 형태가 간다라 반가사유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 손을 뺨이나 머리에 대고 있는 보살의 도상은 쿠샨 제국 때인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합니다. 에레이트라이의 무역을 통해 로마와 쿠샨의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지중해권에 퍼져있던 에도인 도상이 유입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가사유상에 서려있는 알 수 없는 미소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